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사회 뉴스가 형사사건으로 반전되었고 사건을 깊이 이해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최종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바로 중국 충칭 남매 추락 사건입니다. 2020년 11월 2일 겨울이 다가오면서 중국 충칭의 기온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이날 남한구 진강화푸 아파트 단지에서 한 명의 아이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이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경 큰 소리가 발생했고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던 주민들이 연달아 비명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은 모두 그 건물 아래의 녹지대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두 아이가 이미 녹지대 풀밭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고 방금 들린 소리는 바로 그들의 추락 소리였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즉시 응급전화를 걸었고 한 명의 남성이 잠옷과 슬리퍼를 신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남자는 이 장면을 보고 즉시 무너져 내리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자신을 때리고 얼굴을 잡으며 절규했습니다. 그 남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장보였습니다. 그는 이 건물의 15층에 살고 있었고 그는 울부짖으며 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고 아파트 내에서 마작을 치고 있던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슬퍼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두 아이를 불쌍히 여겼고 가족을 동정했지만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가 부모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확인 결과 두 명의 추락한 어린이 중 여자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남자아이는 아직 생명 징후가 있었기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5층 약 45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사고였기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도 이곳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를 했지만 결국 남자아이의 생명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두 아이는 모두 불행을 겪었으며 동생은 겨우 1살 반, 누나는 2살 반에 불과했습니다. 추락 사고는 이미 발생했으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의 아버지인 장보의 무책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사람만은 이것이 우연한 사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인 천미린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천미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슬픔에 빠진 장보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날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먹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고 딸이 그를 안으려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는 아래층 이웃들의 호출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천미린과 장보는 이미 연초에 이혼했으며 딸은 천미린이 양육하고 아들은 6살 전까지 장보가 양육하였습니다. 두 가정은 충칭에서 별도로 살고 있었고 3살이 되지 않은 딸은 장보 집에 며칠만 머물러 있던 중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문은 매우 좁았고 두 아이가 동시에 추락한 확률은 잠시 놓아두더라도 3살의 누나는 외할머니가 항상 양육했으며 집에도 창턱이 있어 평소에 위험하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아이는 절대로 창문을 타고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살 반이 된 동생은 자신 혼자 창문으로 기어오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장보의 진술은 매우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이혼 전 장보는 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 전 그는 갑자기 딸이 너무 보고 싶다며 옷을 사주겠다고 하고 그녀를 하룻밤 자기 집에 재우겠다고 했으며 그 후 하룻밤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침 할머니가 마작을 하러 나가고 천미리는 외출 중이었을 때 집에 남은 3사람만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보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버전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다 창문을 닫는 것을 깜빡했고 나중에 거실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그 사이 누나와 동생이 창가에서 놀고 있다가 결국 창밖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 일련의 의문들을 접한 천미리는 장보가 결혼 중 불륜을 저지른 인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의심스러운 점을 경찰에 알렸고 그 결과 장보는 바로 주요 용의자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보는 경찰에 의해 끌려가 여러 차례의 매우 세밀한 질문을 받은 끝에 결국 심리적 방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직접 15층에서 던졌다고 자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장보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예성천이라는 여성이 사건을 계획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성천은 바로 장보의 결혼 중 불륜 상대였으며 그로 인해 이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두 사람의 온라인 대화 기록을 복원하고 사건 발생 9일 후인 11월 11일 장보와 예성천을 공식적으로 체포해왔고 11월 2일의 추락 사건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였다는 사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장보는 1994년에 태어나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으며 일찍이 사회에 나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장보는 3살 연상의 천미린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고 본격적인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장보의 진지한 마음에 천미린은 감동하여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교제 중 장보는 기분이 자주 변하며 때로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천미린은 성격이 다소 급해 두 사람은 자주 다툼을 벌였고 심지어 한때는 헤어지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2017년 6월 천미린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의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낳기로 했지만 천미린의 부모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천미린의 부모는 미혼모가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장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생명과 임신 후 수술이 천미린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17일 장보와 천미린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천미린은 예물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며 지원했습니다. 결혼 후 7개월이 지나 2018년 3월 그들의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딸이 태어난 후 천미린은 회복 기간 동안 장보의 가족과 자주 마찰을 겪었고 결국 딸과 함께 부모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한 달이 되자 다시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지만 천미린은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출산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미린은 아이를 가질지 말지 매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현재 자궁 상태가 불안정하고 유산 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결국 그들은 두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운 대로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기간 동안 장보는 첫째 딸에 대해 거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안아주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으며 외출하며 집에 있는 시간이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딸의 기저귀나 분유와 같은 기본적인 돌봄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아마도 그가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초 아들이 태어났지만 장보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019년 4월 아들이 4개월 된 시점에서 갑자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장보는 병원에 단 몇 번 모습을 드러낸 것 외에는 전혀 아이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어난 뒤 장보는 천미린에게 공식적으로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너는 평범한 삶을 원하지만 나는 부와 명예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출생은 장보가 천미린의 약점을 잡은 것처럼 보였고 이 시점에서 천미린은 이미 관계에서 약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두 아이가 온전한 가정을 갖기를 원했기에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장보에게 이혼을 만류했으며 장보의 친구들에게도 그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천미리는 두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꾸려가려 했고 동시에 장보가 이혼하려는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장보는 여전히 가족과 자녀에게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매일 무엇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지 천미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수준만을 받은 장보는 어릴 때부터 사회에 섞여 살면서 사람을 속이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들 중 잘 섞인 사람들은 이후 체계적인 학습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실무 사업을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의 중추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 첫 번째 돈을 벌게 되고 그 후에 문화적 깊이가 부족한 단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신경 쓰기 때문에 돈을 다 털어서라도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장보를 예로 들면 그는 자녀에게는 돈을 쓰기 싫어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해 벤츠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이 차는 자신과 천미린의 신용카드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시어머니가 외부에서 빌린 몇만 위안으로 간신히 구입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여러 회사의 주주이자 고위 임원이었고 사적으로는 장 총리의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권 추심 전화가 그의 주변 친구들에게 걸려가곤 했습니다. 사교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명품을 착용하고 생활이 매우 세련되었으나 실제로는 친구들에게 몇백 위안, 몇천 위안 정도의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였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과는 별 관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츠를 타고 다니는 장 총리는 여전히 자신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애썼고 그가 만난 여성, 즉 예성천의 등장으로 그의 삶은 변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성천은 1994년에 태어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으로 그녀의 집안은 부동산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고향에서도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기업 정보에 따르면 예성천은 충칭의 한 식품 회사에서 회계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는 예성천의 가문이 참여한 여러 사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장보는 그녀의 배경을 알게 된 후 대부의 향기를 받고 예성천의 가족과 관계를 맺기 위해 결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강렬한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성천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장보는 자신의 가정과 두 자녀에 대한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예성천은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보는 이 관계를 맺기 위해 매우 낮은 위치에서 출발했으며 천미린에게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성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 관계에서 약자였습니다. 둘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결국 드러나면서 장보는 관계에서 점점 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성천에게 자신이 뭔가 빛을 지고 있다고 느꼈고 아마도 무엇인가를 약속했기 때문에 예성천은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장보는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려고 또한 부유한 가문의 딸인 예성천을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만들기 위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건의 전개에서 중요한 단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혼 전 단계에서 예성천과 장보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고 장보는 더 이상 천민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성천과의 사진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사랑을 과시했고 연애관계를 과시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천미린과 장보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장보는 아이들을 양육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두 자녀는 모두 천미린이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미린의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어 천미린은 일과 가사,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볼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6살까지 장보와 함께 살기로 했고 6살이 되면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장보는 두 자녀에게 80만 위안, 하나 약 1억 5천만 원의 양육비를 8년에 거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 하나의 자녀를 맡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보는 아들이 잘 돌봐지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가끔씩 장보의 가족에게 음식을 해주며 아들과 딸이 짧게나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보는 예성천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했지만 예성천은 장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6살까지 키우려면 아직 5년이 남았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돌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성천은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인내심도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갈등을 겪었고 심지어 헤어질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장보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예성천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성천은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함께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 걸림돌을 없애야만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어떻게 아이들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아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장보는 자신이 이미 이 지경까지 왔으니 두 아이 모두를 없애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장보가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강에 빠뜨려 익사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보는 차량에 상업용 보험이 없어서 사고 후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봐 이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고층에서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고 장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두 아이가 동시에 추락한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를 휴대폰으로 검색하며 두 사람의 대화 기록에서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 논의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략 6개월 동안 이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예성천은 장보에게 계속해서 실행을 압박했고 구체적인 실행 날짜까지 설정하며 장보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보는 이혼 후 천미린과의 연락을 차단했지만 2020년 10월 25일 갑자기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그리워한다며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새로운 옷도 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장보는 원래 매우 무책임한 아버지였고 갑자기 성격이 변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천미린의 가족은 이 점이 의심스러웠지만 장보가 딸을 하루만 집에 두겠다고 간청하자 그녀는 그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딸을 하루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장보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천미리는 딸을 너무 늦게까지 집에 두었고 딸의 할머니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장보는 범행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장보는 딸에 대해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딸은 아버지에 대해 매우 흐릿한 기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남을 통해 딸은 비로소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미린이 딸을 데려가면서 장난스럽게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냐? 라고 물었더니 딸은 주저없이 아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장보와 딸의 관계가 그때까지 얼마나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20년 11월 1일 장보는 다시 한번 딸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범행을 준비했지만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예성천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외출했으며 외출 후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0분경 아이의 할머니가 마작을 하러 나갔고 천미리는 아직 딸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장보와 두 아이만 남았고 장보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져 예성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영상통화 중 예성천은 집의 작은 침실 창문을 범행 장소로 지정하며 계속해서 장보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예성천은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할 거야. 아이가 있으면 내가 없고 내가 있으면 아이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장보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장보는 전화를 끊고 작은 침실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의 다리를 붙잡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1살 반과 2살 반의 아이들은 이미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아버지에게 안겨있을 때 가장 신뢰하는 얼굴이 자신들을 끝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슴 찢어지듯 울고 있는 남자, 슬픔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두 자녀의 삶이 자신의 손에 망가졌다고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완전히 사라짐에 울고 있는 것일까요? 2021년 7월 26일 충칭시 검찰은 고의 상해죄로 장보와 예성천을 기소했습니다. 기소에 대한 장보의 반응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자신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예성천에게 돌렸습니다. 예성천과 그녀의 변호사는 예성천의 행동이 장보가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뿐 그 외에는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가 정말로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이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각자의 생명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두 사람의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성천의 변호사는 그녀의 죄를 인정하되 사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천미리는 법정에서 민사소송을 철회하고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반드시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항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 날짜를 나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반전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더욱 복잡한 전개를 보였습니다. 이심이 임박한 시점, 장보는 급히 전 아내인 천미린에게 세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감정적인 내용, 배상 문제, 과거에 대한 회상 등이 담겨 있었으며 장보는 자신이 예성천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들은 사실상 회개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서 나온 것으로 천미린의 용서를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2023년 4월 6일 이심이 시작되었을 때 두 사람은 법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며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보는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그의 변호사는 두 아이의 나이, 키, 지능 등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반면 예성천은 자신의 채팅 기록 속의 공모 내용이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력을 언급하며 당시의 정신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고 장보와의 초기 교제에서 강제로 속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변호는 사실과 증거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하에 장보와 예성천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후 예성천은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여 자신이 형벌을 피하려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처형되었고 천미리는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 천대사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쌓인 천미리는 그 자리에서 심한 불편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천미리는 자신의 몸 상태가 두 가지 이유로 나빠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말을 기다리며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른 결과였고, 두 번째는 사건과 관련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천미리는
두 자녀를 위해 정의를 찾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하며 아이들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천미린이 자녀의 죽음 이후에도 머리를 염색하거나 네일 아트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심한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었으며 아이들이 죽어주었기 때문에 너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어 동정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가 긍정적인 태도로 두 자녀를 위해 싸우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슬픔은 항상 뒤에 숨겨져 있고 카메라 앞에서 보이는 차분한 미소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초기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는 천미린과 장보가 KTV에서 만났고 그들끼리 불법적인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모하여 아이들을 해친 후 그 죄를 예성천에게 덮어 씌운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추측과 비난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2월 1일 천미린은 영상을 통해 이 사건 이후 자신과 가족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송이 오히려 루머에 불을 지피고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미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보와 예성천의 비인간적인 행동은 천미린의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사건 발생 후 장보와 예성천의 가족은 인터넷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성천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는 네티즌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대중의 반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장보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후 본인이 살던 아파트 근처에서 다른 주민들로부터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고 비난을 받으며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울며 지냈습니다. 장보와 예성천의 악행은 두 어린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파탄에 빠뜨리고 새 가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의 죄는 죽음 이후에도 결코 속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아테네에서 시작됩니다. 아테네는 아티카 중앙평원에 위치해 있으며 세 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아테네 도시 북동부 교외에 위치한 글리카네라에는 아름다운 해변 경관이 펼쳐져 있어 이곳은 환경이 아름답고 많은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로 유명합니다. 그중 한 주택가에는 2층짜리 별장이 있었고 이 별장은 크림색 외벽과 주황색 지붕을 자랑합니다. 각 층에는 작은 발코니가 2개씩 있으며 그 위에는 푸른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하색도 있는 이 집은 검은색 금속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전체적인 색조와 잘 어우러지며 집 주인의 품격과 세련됨을 잘 보여줍니다. 별장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바비스는 33살로 헬리콥터 파일럿이며 아내 캐롤라인은 올해 19살로 남편과는 14살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11개월 된 딸이 있으며 외부에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족입니다. 남편은 잘생겼고 아내는 아름다우며 아이는 귀여웠고 가족은 풍부한 삶을 살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실도 그럴까요? 이야기는 2021년 어느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5월 11일, 이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경, 현지 경찰서는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별장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낮았으며 말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마치 입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전화 교환원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며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발신자 번호를 통해 바비스의 집 주소를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는 2층짜리 별장이 있었고 이른 아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주변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 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그들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주변에 인원을 배치한 후 몇 명의 경찰관이 도구를 들고 대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별장의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었고 많은 서랍이 열려 있었으며 일부 물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 모퉁이의 계단 옆에는 애완견이 목줄에 매달려 숨을 쉬지 않고 있었으며 현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장면을 보고 범인이 개조차도 놔두지 않은 것을 보아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집안 사람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발걸음을 재촉하며 위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2층 침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아기의 약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남편 바비스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고 손발이 묶여 있었으며 눈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캐롤라인은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이 멎어 있었는데 아기 딸은 엄마 옆에 앉아 울면서 엄마를 깨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경찰관이 바비스의 결박을 풀어주고 눈가리개를 벗겨주었습니다. 바비스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고 주위를 둘러본 후 침대 위에 캐롤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바비스는 캐롤라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몇 시간 전에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캐롤라인 크라우치는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며 사건 발생 당시 19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영국인으로 한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필리핀 출신으로 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캐롤라인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2살이 되었을 때 가족은 그리스의 알로니소스로 이사했습니다. 알로니소스는 에게에 위치한 아름다운 작은 섬으로 그곳에서 캐롤라인은 카약과 스쿠버 다이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카약을 조정할 수 있었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부모는 그녀의 취미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딸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캐롤라인은 많은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태권도를 배워 검은띠를 획득했고 예술과 무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학교의 춤과 연극 공연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캐롤라인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녀의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캐롤라인은 가족과 함께 작은 섬에서 생활했습니다. 에게에는 로맨틱한 명소로 유명해 수많은 연인들이 이곳을 찾곤 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캐롤라인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 29살의 바비스는 알로니소스로 휴가를 떠났고 그곳에서 15살의 캐롤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캐롤라인의 아름다운 외모에 단번에 매료되어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캐롤라인이 해변을 좋아하자 바비스는 그녀를 해변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햇볕을 쬐고 일몰을 감상하며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에도 바비스는 캐롤라인을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비스는 헬리콥터 파일럿으로 가정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사로 캐롤라인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4살이었지만 바비스는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말투로 캐롤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비스는 여자아이를 기쁘게 해주는데 능숙했으며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인에게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주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헬리콥터를 몰고 캐롤라인의 학교 상공을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이것이 매우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캐롤라인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이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사랑이었습니다. 15살의 캐롤라인은 빠르게 바비스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캐롤라인은 피레아스 대학교의 통계학과에 입학했고 이 기간 동안 그녀와 바비스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캐롤라인이 아직 미성년자일 때 바비스는 이미 여러 차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달콤한 사랑에 빠진 캐롤라인은 그 감정에 빠져들었고 18살이 되자마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바비스는 교회의 조용한 환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도시를 떠나 글리카네라의 별장을 구입해 캐롤라인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딸 리디아를 얻게 되었고 작은 강아지도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로 돌아가서 바비스는 겨우 큰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그날의 일을 묻기 시작했고 바비스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새벽 4시 30분경 가족 3명이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비스는 아래층에서 큰 소음을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세게 내리치는 소리 같았고 강아지가 계속해서 짖었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 순간 복면을 쓴 3명의 강도가 갑자기 침실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고 매우 난폭해 보였습니다. 부부는 겁에 질렸고 딸 리디아도 소음에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강도가 바비스의 머리에 무기를 겨누며 집에 있는 돈과 값비싼 물건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비스는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도들에게 집에 돈이 있다고 말하며 돈을 보관한 장소를 가리키며 그들을 설득해 다치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찮았고 울음소리를 이웃들에게 들킬까 걱정되어 아기를 향해 무기를 겨누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도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강도는 캐롤라인의 목을 세게 눌러 그녀의 얼굴이 침대에 바짝 붙게 했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바비스는 매우 초조해하며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강도들에게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입까지 막혔습니다. 결국 강도들은 강력한 접착대로 그를 침대 옆에 묶어두었고 이후 바비스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 채 그는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딸의 울음소리는 들었지만 캐롤라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비스는 모든 힘을 다해 접착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코끝으로 어렵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점검한 후 바비스는 경찰에게 총 15,000유로, 약 2,240만 원과 몇몇 보석이 사라졌으며 부부의 결혼 반지 또한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비스는 눈이 가려진 동안 강도들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언어는 알바니아어 또는 조지아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숙련된 방식으로 행동했으며 아마도 전문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바비스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내에는 많은 알바니아인과 조지아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 조직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시민들에게 30만 유로, 약 4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조지아인이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36살의 장신 남성으로 한 노부부의 집을 강도질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이 살해된 후 3일 후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해 그리스 북동쪽 국경을 넘어 불가리아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남자를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지아인은 자신이 두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부부의 집에서 그의 DNA를 발견했고 이에 그는 노부부 집에 들어가 강도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캐롤라인의 집에 간 적도 없고 사람을 해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경찰은 몇 가지 특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체포된 후 나올 동안 그는 의자에 묶인 채로 엄격한 신문을 받았으며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캐롤라인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인명을 앗아가는 주택 침입 강도 사건은 그 지역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캐롤라인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용의자는 외국인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언론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바비스와 인터뷰를 원했지만 바비스는 집에 있을 때마다 슬픔에 잠긴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슬픈 눈빛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캐롤라인은 바비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바비스는 매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되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범인의 죄행을 비난하고 경찰에게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후 바비스는 인스타그램에 캐롤라인과 해변에서 찍은 결혼사진을 올리며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사랑하는 사람아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래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의 캐롤라인은 꽃을 들고 바비스의 손을 잡고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주목한 그리스 국민들은 바비스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인의 잔혹함을 비난하며 경찰이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해 전 캐롤라인이 막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직후 바비스는 그녀에게 간절히 청혼했습니다. 그는 캐롤라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을 데리고 포르투갈의 알가르브로 여행을 떠나 휴식을 즐기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캐롤라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변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식은 그리스 전통 결혼식과는 달랐고 두 사람은 소수의 친구들만 초대했고 캐롤라인의 부모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혼식에서 캐롤라인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콤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비스는 파란색 정장을 입고 깊은 눈빛으로 캐롤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바람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며 맹세를 나눴고 참석한 하객들도 두 사람에게 축복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캐롤라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지만 불행히도 사고로 유산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캐롤라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감정은 매우 침울해져 있으며 성격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캐롤라인은 다시 임신하게 되었고 바비스는 더욱 그녀를 아끼며 두 사람은 함께 아이의 출생을 기대했습니다. 결혼 1년 후 그들은 딸 리디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캐롤라인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가정에 쏟았습니다. 바비스는 일 외에도 자주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외출했으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해변이었습니다. 리디아가 태어난 후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캐롤라인은 동물보호소에서 2달 된 유기견을 입양해 리디아와 함께 자라도록 했습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록시였으며 부드러운 갈색과 흰 털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엔 매우 얌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부부가 매우 다정하다고 생각하여 입양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비스는 종종 비행임무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강아지 록시의 합류는 엄마와 딸에게 더 많은 동반자를 제공했습니다. 리디아는 록시와 놀기를 좋아했고 캐롤라인도 록시를 또 다른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제 바비스는 이러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캐롤라인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고 범인의 행위를 규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경찰은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 기간 동안 경찰은 여러 차례 현장을 재방문하여 더 많은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캐롤라인 집의 CCTV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정,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바비스가 혼자 딸을 안고 거실 소파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 20분, CCTV의 메모리 카드가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바비스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강도들이 침입한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약 3시간의 차이가 있었고 경찰은 CCTV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람이 강도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별장의 모든 문과 창문에는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인의 지문이나 DNA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강도가 실제로 침입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한밤중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수상한 점은 부부의 전자기기 기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캐롤라인 손목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착용자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4시 5분 전까지 캐롤라인의 심박수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이는 그녀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시 5분부터 심박수에 갑작스러운 이상 변동이 나타났고 6분 후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시점은 바비스가 말한 강도들이 침입한 시간보다 20분 일찍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바비스의 휴대폰에는 걸음수를 기록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바비스는 4시 30분 이후에도 1층과 2층 사이를 계속해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간에 그는 이미 강도들에게 제압당해 침실에 갇혀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중들에게서도 바비스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신체 언어 전문가가 바비스가 카메라 앞에서 매우 수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비스가 슬픔을 매우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할 때 자주 눈을 가리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정면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체 언어에서 이것은 기만과 숨김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새로운 단서를 종합한 결과 경찰은 원래의 가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실에 있는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고 진짜 범인은 바로 캐롤라인의 남편 바비스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바비스는 여전히 그의 연기력을 발휘하여 대중 앞에서 아내를 잃은 애절한 남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캐롤라인의 장례식이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알로니소스에서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섬 주민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러 모여들었고 캐롤라인의 나이든 부모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비스도 딸 리디아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바비스는 비통하고 깊은 애정을 담아 묘비를 바라보며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난 캐롤라인에게 꽃다발을 헌정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장모를 꼭 껴안고 가볍게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연극의 진실을 간파했고 더 이상 바비스에게 연기할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 대의 경찰 헬리콥터가 멀리서 날아와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중대한 돌파구가 생겼음을 모든 이에게 알리며 이제 바비스를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비스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이후 바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8시간에 걸친 신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 앞에서 바비스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테네 경찰, 언론, 그리고 국민들을 37일 동안 속인 후 아내를 죽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비스는 울면서 캐롤라인이 첫 유산 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 화를 잘 내고 공격적으로 변했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자주 그와 말다툼을 했으며 때로는 그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딸을 해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스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바비스는 경찰에게 그날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새벽, 캐롤라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화를 내며 딸 리디아를 침대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리디아는 겨우 11개월 된 아이로 침대에서 떨어진 후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비스는 딸이 다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고 딸을 안아들면서 캐롤라인에게 방금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캐롤라인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부부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바비스는 캐롤라인을 베개로 눌렀습니다. 그는 단지 아내가 진정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지만 몇 분이 지나도 캐롤라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비스가 손을 떼고 보니 아내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해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비스는 공포에 휩싸였고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을 엉망으로 만든 다음 강아지를 벨트로 목을 졸라 죽인 후 다시 침실로 돌아가 일부 귀중품을 숨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낸 후 그는 스스로를 묶고 눈을 가린 뒤 입을 틀어막아 마치 진짜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바비스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그의 오토바이 연료 탱크에서 결혼 반지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비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경찰은 그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37일 동안 슬픔에 잠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기 때문에 경찰은 바비스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심박수 변화에 따르면 캐롤라인은 깊은 잠에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큰 감정적 변동은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캐롤라인의 비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 일부는 암호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일기 내용을 해독한 후 바비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일기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빈번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임신 중이었고 몸이 매우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바비스의 상처 주는 행동을 견딜 수 없어 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바비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스의 통제와 정신적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딸이 태어난 지 한 달 후 캐롤라인은 바비스에게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아테네 북부에 집을 하나 구해놓았고 딸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또 한 차례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캐롤라인은 딸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라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다시 한번 타협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떠날지 남을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후의 일기에서는
다툼의 원인을 자신의 호르몬 불균형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의 한 친구도 경찰에게 결혼 후 캐롤라인이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캐롤라인은 친구에게 딸과 함께 바비스를 떠나겠다고 결심했지만 날이 밝기도 전에 집에서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이 사건이 바비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바비스에게 고의살인, 동물학대, 허위 진술 제공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4월 아테네에서 캐롤라인 살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결혼 치료사인 엘레니 밀로노플로우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바비스가 결혼 생활에서 캐롤라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남편 몰래 치료사를 찾아가 자신이 통제당하고 묶여 있으며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스의 통제욕은 극단에 이르렀고 심지어 캐롤라인이 5유로 약 7,500원조차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통제뿐만 아니라 그는 캐롤라인의 외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했으며 캐롤라인이 꼭 외출해야 할 때는 바비스의 친구가 운전하는 택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비스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추적 장치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CCTV를 설치해 언제나 아내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캐롤라인에게 공포를 안겨주었고 그녀는 부모나 친구를 포함해 누구와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치료사는 법정에서 바비스의 이전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캐롤라인이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딸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딸이야말로 그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사는 여러 차례 이혼을 권유했지만 캐롤라인은 항상 딸을 위해 참고 견뎌냈습니다. 또한 치료사는 바비스와 캐롤라인의 나이 차이가 14살이었으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캐롤라인은 아직 중학생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스는 그런 캐롤라인에게 단호하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더 큰 꿈을 제시하며 그녀를 계속해서 속여왔습니다. 헬리콥터 여행, 결혼,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캐롤라인을 가두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 바비스가 통제성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해 강한 통제 욕구를 가지며 오만하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자기 중심적이며 극도로 자만심이 강해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롤라인이 그를 떠나겠다고 명확히 표현했을 때 바비스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캐롤라인이 잠들었을 때 그녀를 해치기로 결심했고 이후 대중 앞에서 깊이 사랑하는 남편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중을 속이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격정 범죄라는 주장이 피고인 바비스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꾸민 이야기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 전국의 주목을 받았고 재판 기간 동안 바비스에게 속았던 국민들은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법원 밖에 모여 바비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지역 여성 보호단체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은 거리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바비스를 괴물,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그가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달간의 심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맑은 의식 상태에서 아내와 반려견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외국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매우 악질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은 피고인 바비스에게 고의살인죄가 성립됨을 선고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에서 이 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벌입니다. 계획적인 살인 외에도 바비스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10년의 추가 징역형과 2만 유로, 약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 제공 혐의로 인해 총 11년 6개월의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비스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바비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보안 수준이 높은 교도소인 코리달로스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중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교도소입니다. 처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조지아인은 혐의를 벗었지만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여전히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에게 강압 수사를 했던 3명의 경찰관은 강등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11개월이 된 리디아는
바비스의 어머니가 임시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캐롤라인의 부모는 손녀가 살인자의 자녀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손녀의 양육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캐롤라인의 고향인 아름다운 알로니소스로 이주했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리디아는 점점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와 마찬가지로 풍성한 금발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큰 눈과 긴 속눈썹은 캐롤라인을 꼭 닮았습니다. 때때로 외할머니는 리디아의 모습에서 캐롤라인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조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전 세계 47개 국가 및 지역의 방송국이 거액을 들어 판권을 구매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만과 홍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1년 7월 4일 처음 방영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홍콩에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2년 동안 준비한 끝에 원래는 리스지에가 진행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미국 원제는 The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가자는 방송 전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테스트는 50개에서 10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는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 있다 또는 없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참가자의 다양한 생리 데이터를 통해 답변이 진실인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주최 측에 알려줍니다.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녹화될 때 주최 측은 사전 테스트에서 사용된 50에서 100개의 질문 중 21개의 질문을 선택하여 6단계로 나누어 다시 질문합니다. 참가자는 카메라 앞, 현장 관객 앞, 그리고 친구 및 가족들 앞에서 이 21개의 질문에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의 질문에 모두 진실되게 답변하면 해당 단계의 상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각 단계가 끝난 후 언제든지 게임을 그만둘 수 있지만 한번 다음 단계가 시작되면 도중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거짓말을 하면 게임은 즉시 종료되고 상금은 모두 잃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임이지만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에서 7개월 동안 방영되는 동안 오직 한 명만이 최종 상금인 50만 달러, 약 6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폭스 네트워크에서 방송 금지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참가자가 비밀리에 운영되는 다처제 단체의 일원, 마치 어떤 사이비 종교와 같은 집단의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참가자에게 주어진 최종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성인이 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믿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는 솔직하게 그렇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가자의 아버지는 그 당시 현장에서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정상적으로 방송되었다면 방송국은 큰 논란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남미 국가 페루에서 일어났습니다. 페루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2012년 7월 7일 첫 방송을 했는데 방송 첫 회부터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달 후 참가자가 깊이 6m의 우물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인데 그녀의 시신은 진흙, 아스팔트, 그리고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루투탈리아 사야스였고 평범한 노동계층 가정 출신의 18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으며 운 좋게도 프로그램의 초청을 받아 페루에서 방영된 더 모먼 오브 트루스의 첫 번째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최종 상금을 받으면 5만 솔, 한화 약 1,800만 원을 손에 줄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페루의 최저임금을 따지면 몇 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루트는 이 돈이 절실했고 자신만의 미용실을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관객과 함께 루트의 부모님과 약혼자도 친척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이 가족의 표정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18살의 대학생 소녀에게 무슨 숨길 만한 비밀이 있을까 싶었죠.
첫 번째 단계의 상금은 1000솔, 약 35만원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서 긴박한 음악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엄마 모르게 수업을 빠진 적이 있나요? 루트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쁜 사람이 착한 사람보다 성공하기 쉽다고 생각하나요? 루트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누군가 1000솔을 잃어버리면 돌려줄 건가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루트는 아니요 라고 빠르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남은 세 가지 질문도 별로 심각한 내용이 아니었고 루트의 대답이 약간의 도덕적 결함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변도 그리 다르지 않을 테니깐요. 루트의 가족들이 여전히 편안해 보이자 두 번째 단계부턴 제작진이 갑자기 강도를 높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 부모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예의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들은 루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며 이마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이는 수치심을 느껴 가족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분명히 네 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루트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더 이상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 딸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했는데 이런 대답을 들으니 누구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죠. 비록 루트가 방송 중에 2분을 할애 자신의 대답을 해명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치유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정말로 당신은 전화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나요? 루트는 오랫동안 망설였고 말을 하지 않아도 대답은 뻔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그녀가 전화상담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비록 고급 직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정직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루트의 어머니가 더욱 마음 아팠던 것은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가족에게 속여야 했니?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일은 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제작진이 이후의 함정을 위해 미리 심어둔 복선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괴롭힌 후 이제 제작진은 처음부터 별 말이 없었던 내성적인 약혼자 브라이언 로메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그의 마음을 직격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파트너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루트는 네 라고 답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브라이언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질 정도였지만 이 질문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트는 대학생이고 전공은 컴퓨터 관련 분야였으며 미인은 아니지만 꽤 청순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브라이언은 학력도 없고 외모도 평범했으며 현재는 오토바이 운전사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사실상 그가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결정짓는 것이었기에 누구라도 브라이언이 루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작진의 의도가 상당히 악의적이었습니다. 열 번째 질문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불충실하다면 용서할 수 있나요? 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질문은 큰 충격을 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치할 만한 답변이었습니다. 루트는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백스테이지 데이터는 이 답변이 진실이라고 표시했습니다. 11번째 질문이자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사후 피임약을 여러 번 복용한 적이 있나요? 였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현장에 있던 관중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초반에 루트가 약혼자인 브라이언과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따르겠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녀의 거짓말을 그대로 드러내버렸습니다. 브라이언은 이전에 어색하지만 예의 있는 미소에서 이제는 루트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태로 그가 이미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질문을 마친 후 루트는 5,000솔, 하나 약 180만원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루트는 도전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약혼자인 브라이언이 이미 크게 화가 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계속 게임을 진행하면 결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장 관중들은 루트에게 계속 도전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재미를 위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루트가 미용실을 차릴 자금까지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계속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12번째 질문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은 지금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건가요?
였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치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녀의 마음속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트는 그럴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쯤 브라이언의 이마에 솟아오른 혈관이 보일 듯 했습니다. 13번째 질문. 여성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루트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4번째 질문.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나요? 루트는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약혼자 브라이언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조차 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전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아버지도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요청한다면 당신은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그들에게 빌려줄 건가요? 였습니다. 루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럴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내레이션은 진실이라는 확답을 주었고 루트는 한숨을 내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트의 부모님도 이 대답에 조금은 안도한 듯 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위로의 질문과 같았습니다. 우선 18살 대학생인 루트에게는 은행에 많은 돈이 있을 리 없었고 게다가 빌려준다는 표현이지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친 후 루트는 1만 솔, 약 350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약혼자는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떠나겠느냐라는 질문 이후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불편한 질문이 남아있을까요?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루트는 제작진의 교활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6번째 질문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부모님이 정말로 알게 된다면 그들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 같나요? 였습니다. 루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7번째 질문. 당신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나요? 루트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고 아버지는 팔짱을 끼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극도로 불안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본 루트는 즉시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거짓말이 드러나는 건 때때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18번째 질문이자 15,000소를 걸고 묻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성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게임은 본질적으로 인간성을 시험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질문이 나오자마자 사실 답은 이미 뻔히 드러나는 셈이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한다 해도 시청자들은 이미 대답을 알게 되었고 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오직 정직하게 답하는 방법만이 상금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사실 당신이 정직한지 여부를 묻는 게임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사생활을 돈으로 바꿀 용기가 있는지 시험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공개할 용기가 있는지 묻는 게임이었죠. 만약 참가자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큰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최종 상금을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최 측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리 참가자에게 질문에 답하지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당신에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루트는 15,000솔, 약 550만 원의 질문을 마친 후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했고 부모님과 약혼자 브라이언과 일일이 포옹한 후 상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분명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브라이언이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11일 방송 녹화를 마친 지 2달 만에 루트의 부모님이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루트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았을 때 내놓은 첫 번째 내용이 따님의 직업 특성상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를 미루자 그녀의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고 그저 집에서 딸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13일 루트의 어머니는 아주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고 마치 누군가가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비록 그 전화가 루트의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매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9월 14일 그들은 방송국으로 달려가 미디어의 힘을 빌려 딸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언론이 이 상황을 이용해 화제성을 높이려고 했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방송에서 성매매를 고백한 참가자 실종이라는 제목과 함께 전 약혼자 브라이언의 사진이 곁들여졌습니다. 물론 몇몇 방송사는 더 모먼 오브 트루에서 루트에게 부여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들이 관련 단서를 제공해 루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브라이언을 더욱 자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9월 16일 루트의 가족은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돈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경찰은 도주 중이던 브라이언을 체포했고 그날 브라이언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전 약혼녀 루트를 해쳤다고 고백했고 경찰을 루트가 숨겨진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페루 리마주의 지카마르카 외곽에 있는 외딴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우물 입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돌무더기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손이 하나 보였고 곧바로 루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시간에 걸친 발굴 끝에 깊이 6m의 우물에서 시신이 끌어올려졌고 가족들이 시신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실종된 지 11일이 된 루트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브라이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도 몹시 슬퍼하며 지나가는 브라이언을 향해 돌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그놈이 감옥에서 썩어가게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브라이언은 경찰에게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자신이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었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으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사로서 일을 나가지 않으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점점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놀림을 당하고 나만 망신을 당했는데 돈은 루트가 벌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뒤 그녀에게 상금의 절반을 요구했지만 루트가 이를 거절하자 브라이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루트의 목을 졸랐고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이성을 잃었고 루트는 질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경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범인은 자신 혼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루트의 위 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범행 과정이 브라이언의 진술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재차 신문을 받은 후 브라이언은 사실 충동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루트에게 약을 먹였지만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틀 후 루트가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루트의 어머니가 받은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던 전화가 실제로 루트가 건 전화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 경찰은 계속된 조사 끝에 루트가 발견된 장소가 개인 소유의 토지임을 밝혀냈고 그 토지의 소유자는 브라이언의 삼촌 레디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브라이언은 범인이 자신 혼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에게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몇몇 사람들은 브라이언도 피해자라며 그에게 너무 가혹한 형량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정한 가해자는 바로 더 모먼 오브 트루스 프로그램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분명 주최 측은 이미 참가자의 답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럽고 어두운 사생활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연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곧 범죄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모먼 오브 트루스의 진행자인 베토 오트리스는 이 주장에 반대하며 자신의 프로그램이 아닌 브라이언 로메로가 범인이라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동시에 루트의 부모님도 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은 브라이언이지 방송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 또한 이 사건과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이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2021년 브라이언의 여러 차례 항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형량은 변경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기징역은 각각 33년과 30년의 징역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루트의 부모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판사에게 다시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